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된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고 글재주는 더더욱 없어서 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만 들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근데 더 나이 먹고 기억이 더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제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투부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말솜씨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연투부 직원분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용기도 주셨네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여느 할머니들과 같은 제 이야기지만 부디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들어주신 만큼 얻어가시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농촌에서 나고 자라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터를 잡았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또 아들 둘 키우면서 1년을 하루처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해요. 하루하루 오늘만 버티자 하면서 살아오다가 자리도 잡고 애들도 좀 크고 나서 숨 돌릴 틈이 생긴 다음에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흘러왔나, 언제 이렇게 팍 늙었나 하고 한숨만 나오죠. 하지만 그 세월이 아깝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거 없이 열심히 살았고 또 아들들도 잘 커서 큰아들은 일찍 화물트럭 운전일 하면서 돈 벌고 작은 아들도 일자리 얻는다고 혼자 서울 가서 뭐든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녔죠. 그러다 큰아들이 20대 후반일 때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늘 큰아들이 절에서 장가를 갈 수 있을까 했거든요. 아니, 큰아들이 어디 부족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주변 사람 잘 챙겨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근데 성격이 참 무뚝뚝하기 그지없었어요. 말수도 없어서 어느 아가씨가 저 녀석 재미없는 성격 참아주면서 살까 생각했었죠. 근데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큰아들이 과묵한 만큼 제잘제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종종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웃음이 났어요. 큰아들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큰며느리가 혼자 조잘조잘 떠드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웃기기도 하면서 절에서 대화가 되나 싶어서 큰며느리에게 답답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큰며느리는 크게 웃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 어머님, 저희는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 남편까지 많았어 봐요. 둘 다 서로 내가 말한다고 막 싸움 났을걸요? 남편은 그냥 가만히 제 말만 듣고 있으면 돼요. 마치 짝을 만난 양말 한 쌍 같았네요. 금술도 참 좋고 보고 있으면 마냥 웃음이 났어요. 너무 잘 어울려서 말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애가 빨리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하고서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낳고 싶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도 소식이 없어서 큰며느리가 병원을 가봐야 하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때 되면 생긴다고 젊으니까 걱정 말라고 조급하면 더 안 생긴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말 때가 돼서 드디어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죠. 임신 석 달 차부터 큰며느리는 애한테 입힐 옷이나 신발이나 애들 장난감 인형 같은 걸 사더군요. 제가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사냐고 하니 큰며느리는 느낌이 뭔가 딸 같다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딸을 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늘 예쁜 딸 이름을 생각하곤 했죠. 저는 꼭 큰며느리가 원하던 딸을 낳길 바랬습니다. 누구를 닮든 좋으니 소녀를 낳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행복을 누리며 살길 사무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불행이, 아니, 제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죠. 하루는 그냥 불현듯 애들 생각이 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나, 며느리 몸 상태는 괜찮나, 안부도 물을 겸해서요. 여보세요, 호성아.
아, 어머님 저예요. 어머, 왜 네가 받니? 호성이는? 남편 지금 운전 중이에요. 어디 가니? 아, 그게 남편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장 가고 있어요. 큰아들 휴대전화로 건 전화인데 큰며느리가 받아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급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저도 올해 이름을 알 만큼 큰아들과 각별히 친했던 친구의 부친상이었죠. 근데 큰아들이 가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임신한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게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미신이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괜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너 이제 6개월인데 몸 무겁지 않냐고 같이 가도 괜찮냐고 물었고 큰며느리는 걱정 마시라고 큰아들과도 많이 친했던 친구라서 본인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꽤 친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잘 다녀오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6, 7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밤에 자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리고 큰며느리가 아직 빛도 보지 못한 제 손주에게 차 사고가 났다고 말입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박은 차가 전복됐고 큰며느리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가 오기 전에 즉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큰아들은 즉사는 아니지만 온몸에 참혹한 사고의 흔적을 달고 의식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큰아들마저도 제 곁을 떠나게 됐어요. 하늘에 빌었습니다. 아니, 일주일 먼저 간 큰며느리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세상에 태어나 수만 번 못 씌워본 손자를 따라갔죠. 지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네요. 남편은 장남을 잃고 혈압이 높아져서 몇 번을 뒤로 넘어갔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아버지처럼 형을 따라온 작은 아들도 시리에 빠져 한동안 서울로 안 가고 집에서 함께 지냈죠. 큰아들이 가고 나서 작은 아들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겁니다.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그전에는 지 형이 저희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저랑 남편을 챙겼는데 이제 자식 노릇 혼자 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아마 그래서 일찍 결혼한 것일 겁니다. 작은 아들은 이삿짐 센터 일을 시작한 20대 중반에 일찍 장가를 갔거든요. 물론 쥐짝 찾아서 빨리 간 것도 있겠지만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작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제게 아무래도 형이 가고 나서 본인이 혼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챙겼는데 본인도 옆에서 누군가가 챙겨줬으면 해서 빨리 결혼한 거라고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그 당시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20대 중반, 어리디 어린 나이여서 제대로 사회생활 하지도 못하고 가정을 먼저 꾸린 거였어요. 또 애도 일찍 생겨서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기 전에 첫애를 임신했었죠. 아마 작은 아들의 결혼과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큰아들 내가 그렇게 가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가족에게 생긴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사고 이후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던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햇볕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사로운 햇볕이 영원하지 않았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5년 뒤에 남편이 강경화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큰아들을 보내고 나서 술에 매달려 살았어요. 술이 들어가면 나쁜 생각이 안 든다고 괴로운 기억이 싹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서 하루에 소주 2~3병씩 비우곤 했죠. 아니 심할 때는 아침을 술로 시작해서 저녁을 술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본인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가 술에 쩔어서 산다는 걸 알면 큰아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만 쓰게 웃을 뿐 뒤돌아서면 다시 술병을 깠죠. 작은 아들과 상의해서 남편을 몇 번이나 알코올 중독 센터에 보냈지만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죽고 나서 어쩌면 천천히 남편의 생명이 다하는 걸 지켜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술을 들이부을 때마다 남편의 간이 망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남편이 떠나니 참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그 좁은 동네에 저는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저를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고 굿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 원치 않은 관심보다 저를 괴롭게 했던 건 이제 딱 하나 옆에 두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에 걸렸네요. 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찾아왔을 때 저를 보고 가서 아무래도 제 상태가 심각해 보인 건지 작은 아들에게 가서 호서봐, 아무래도 네 어머니가 이상하다 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와서 제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이게 제가 정신이 아프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 처음에는 병원에 안 간다고 했어요. 어디 아픈 곳이 없는데 왜 병원에 가야 하냐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만사가 귀찮았거든요. 시간이 무슨 엿가락 늘리는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는데 그만큼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그걸 옆에서 위로해줄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냥 눈을 딱 감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끌고 병원으로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축축 늘어지고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나아졌는데 정신이 좀 말짱해지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간이 망가지는 와중에도 목구멍으로 술을 때려 부었던 남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그랬어. 그냥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술을 먹었던 거구나. 불쌍한 사람 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사무치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서울로 가자고. 아버지도 없는 곳에 혼자 있지 말고 지들이랑 같이 살자고 합디다. 참 미안하더군요. 얼마나 제가 딱해 보이고 혼자서 제대로 못 사는 것처럼 보이면 합가를 하자고 할까. 내가 참 엉망이긴 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더 이상 혼자 그 집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서 염치불구하고 작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아야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판 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서 서울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며느리가 둘째 손주를 낳아서 아무래도 방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때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죠. 작은 아들이야 내 자식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며느리에게 저와 함께 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 특히 며느리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크게 해줄 건 없고 남은 건 이 몸뚱어리뿐이니 뭐든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경이야.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네? 하고 싶은 거요? 뭘요? 아니, 네가 좀 어릴 때 결혼했니? 네 친구들은 거의 결혼도 안 한 아가씨들이 많다며. 너도 만약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었으면 뭐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한 적 없어? 제 집요한 물음에 한참을 생각하던 며느리는 끝내 예전에 미술을 배워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긴 했어요.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때마다 보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수준급의 그림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딱히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실력으로 끄적거린 건데 만약 기회가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배워서 옷 같은 걸 디자인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작은 아들과 상의를 해서 며느리에게 손주들이나 집안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원에 다니든 야간 대학에 가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참 징그럽게도 긴데 이대로 하고 싶던 걸 포기하고 살긴 억울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집안일로 애들로 포기하고 있던 걸
저와 같이 살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해보라고 제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와서 공부냐고, 됐다고, 안 한다, 그냥 해본 말이다 하던 며느리도 저하고 작은 아들이 계속 부추기니 어느새 학원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며느리는 디자인 전문 학원에 다니고 인터넷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꿈을 향해 바쁘게 살 때 저는 집에서 손주들을 돌봤죠. 도윤이와 지아, 말도 잘 듣고 착한 제 새끼들.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가 허전할 만도 한데 손자는 매일 학원에 가는 며느리에게 잘 다녀오라고 볼에 뽀뽀를 해주며 배웅을 했습니다. 참 의젓했죠.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떼쓸 만도 한데 그런 적이 없으니 종종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제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한 2, 3년 바짝 공부를 하니 며느리는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작은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안 해보던 일이고 거의 처음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한 거라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그때 며느리 얼굴에는 항상 생기가 돌고 일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제게도 정식으로 월급을 주더라고요. 저도 일해서 돈 버는데 어머님도 당연히 이제 용돈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셔야죠. 이제 어머님 월급은 제가 책임지고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셨죠? 제가 어머님한테 진 빚 갚는 거예요. 원래는 매달 작은 아들이 애들 봐주니 용돈을 줬는데 며느리는 이제 버는 돈이 늘었고 자신이 월급을 받게 된 건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본인 월급을 쪼개 제 월급을 챙겨주더라고요. 기분이 좋긴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살림, 나중에 애들 학비라도 더 저축을 하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도 며느리는 어차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새롭게 사회생활하는 며느리 체면 좀 세워주시라며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손주들 용돈이나 줘야겠다 했습니다. 이제 둘 다 초등학생인 손주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주전부리 사 먹으라고 용돈 주고 학용품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주기도 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컸나 지금이 제일 예쁠 때지 그저 아무 걱정 없는 이 시절이 오래 갔으면 했습니다. 애들이 더 크면 아무래도 공부다 진로다 속 시끄러운 일이 늘 테고 이제 할머니가 같이 놀 시간도 줄어들 테니까요. 애들이 어린 시절을 최대한 길게 그리고 즐겁게 보냈으면 했는데 제 그 바람이 잘못됐나 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놀던 손녀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게 됐거든요. 소아암이었습니다. 소아암.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작은 몸에 어디 암덩어리가 생길 자리가 있다고. 그 어린 것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이미 다 늙은 몸에 생긴 암은 암이 퍼지는 속도가 나이만큼 느리지만 어린애들 몸에 퍼지기 시작한 암은 어린 나이만큼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군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소녀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 어른도 받기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병원에서 손녀와 함께 지내며 간병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생명을 손녀에게 주고 싶었어요. 매일 밤 잠든 손녀를 보며 차라리 날 데려가라, 차라리 날 데려가라 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9살이 되던 해 새로운 2학년 교실 한번 밟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게 팔자 박복한 여편네라고 집안에 뭔가 씌인 거라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던 동네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안에 이렇게 어린애까지 잘못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 뭔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할 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손녀가 그 작은 입으로 마지막 숨을 내뱉고 눈을 감았을 때
며느리는 혼절했고 작은 아들은 손녀의 몸을 안고 처절하게 울음을 뱉었습니다. 지아야, 눈 좀 떠봐. 아빠야, 아빠 왔으니까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지아야, 지아야. 새끼 잃은 부모 심정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발 제 아들과 며느리는 겪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겪으면 안 되는 경험이 바로 자식의 죽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손녀가 떠난 집안은 마치 하루 종일 땅거미가 내려앉은 것처럼 착 가라앉아서 한동안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밥을 먹긴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손자는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더군요. 매일 학교 다녀오고 나서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데 동생을 누구보다 아꼈으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어요. 근데 제 생각만큼 손자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간식이라도 챙겨줘야겠다 해서 떡이랑 우유 들고 손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손자는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놀기도 하는 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니 걱정이 됐죠.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랑 한강 나가서 산책이나 하자고 아니면 나가서 TV 보자고 너 좋아하는 거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손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저 그럴 시간 없어요. 공부해야 해요. 왜 갑자기 그렇게 공부를 해? 공부도 좋은데 사람이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의사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 아니 갑자기 왜 의사야? 도윤이 너 경찰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아니에요. 이제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돼서 할아버지나 지아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처럼 슬픈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게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손자를 끌어안고 아유 내 새끼, 아유 불쌍한 내 새끼 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너 내 마음은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도윤이 의사 되겠다더라. 그 어린 것도 나중에 먼저 간 불쌍한 지동생 같은 사람들 돕겠다고 의사 된대. 우리 도윤이를 봐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이제 도윤이 보고 살아. 지 동생 생각해서 의사 되겠다는 도윤이 생각해서 우리 참고 살자. 어? 그때부터 작은 아들도 며느리도 계속 수심에 잠겨서 살 수 없겠다 싶었는지 집에서도 좀 웃고 손자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더라고요. 다행이죠. 다시 살 힘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 후로 작은 아들은 원래 몸담아 일해왔던 곳을 떠나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이삿짐 센터 사업을 이어나갔고 며느리도 돌아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손자도 매일 학교, 학원 독서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참 제가 봐도 독하다 싶을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책상에 앉아 있었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났겠어요? 한창 클 때 성장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끝내 손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다음 날 저희는 다 같이 손녀가 있는 납골당에 갔어요. 손녀는 땅에 묻지 않고 며느리 바람대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납골당에 안치했거든요. 거기서 손자는 손녀의 사진 옆에 대학교 합격 증서를 접어서 놔주고 드디어 의대에 붙었다고 이제 의사 될 거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손자는 제게 동생이 본인을 의대에 보낸 거나 다름없다고 했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6, 7년 동안 손자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박함은 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서 왔을 테니 말입니다. 손자의 의대 진학은 손자의 목표이기도 했지만 가족 전체의 목표이기도 했어서 손자가 의대에 붙은 다음 가족들 모두 마치 큰 산 하나 넘은 것처럼 뿌듯해했어요. 근데 손자는 가장 정신없이 살았던 고3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때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아니 무슨 시험이 그리 많은지 매일매일 다른 과목으로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교 도서관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짓을 의대 다니는 동안 6년을 더 해야 한다니 참 어려운 길을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지금껏 버텨온 것처럼 의연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모르고 온 게 아니라서 참을만 하다고 사람 목숨을 다루는 중차대한 일을 준비하는 만큼 공부 양이 많은 건 당연한 거라고 했죠. 그렇게 잘 버티던 손자가 딱 한 번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 때문이 아니라 혼을 쏙 빼먹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손자는 거의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고 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학교 근처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집에 오긴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와서 밥 먹고 가고 제가 그 당시 당뇨 증세가 있었는데 약 잘 먹고 있나 확인도 했고 또 다리도 주물러주고 파스도 붙여주고 가기도 했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손자가 집에 왔던 날이었죠. 아마 오후 6시, 7시 정도 됐을 겁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여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50대 정도 됐을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낯선 사람의 방문보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때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세상에 불만 많은 얼굴을 하더니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박경희 그 여자 집이죠? 박경희는 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근데 저는 잔뜩 성이 난 여자 앞에서 맞다고 대답하기보단 의아해하며 물을 수밖에 없었죠. 누구신데 그러시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맞나 보네.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박경희 어디 있어요? 나 오늘 그 여자 만나서 단판 지어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안에 있어요? 야 박경희, 박경희 너 나와. 여자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며느리 이름을 부르자 주방에 있던 손자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 손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쪽이 의대 다닌다는 아들? 지 아들이 의대 다닐 동안 내 자식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는데 이 미친년 어딨어요? 박경희 지금 어디 있냐고? 아니, 다짜고짜 이게 무슨 경우예요? 왜 왔는지 그 이유부터 말하라니까요. 그래 못할 거 없죠. 이 집 박경이란 여자가 내 남편이랑 회사에서 눈 맞아서 바람이 났어요. 이 집 며느님이 애 셋이나 있는 유부남 꼬셔서 연애를 하신다고요. 나 이거 절대 못 넘어가. 박경이 나오라 그래. 박경이 어딨어? 모르는 여자가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이란 문은 다 활짝 열면서 난동을 부리는데 저는 있던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서 바람이 났다니 그것도 유부남이랑. 충격을 받긴 했지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설마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계시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어르신 계시는데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나가시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손자가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을 때가 좀 정신이 돌아왔는데 차마 손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네 엄마가 그랬을 것 같냐는 말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손자는 벌벌 떠는 저를 소파에 앉혔고
그냥 그대로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쩌렁쩌렁한 싸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가 여름이라서 베란다 문을 다 열어놨는데 원래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소리를 내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베란다로 나갔을 때 다른 집들도 그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머리를 빼고 아래를 구경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제가 현관문으로 나갔는데 손자가 저를 만류하면서 집에 있으시라고 본인이 직접 나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손자가 나가고 나서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밖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는 더 커지고 욕설까지 들리는 것 같고 불안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못하겠어서 저도 얼마 안 있어 집 밖으로 나갔죠.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아까 왔던 여자와 막 퇴근해 돌아온 며느리가 만나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그 여자 혼자 온갖 욕을 다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자 뒤에 숨어서 있었네요. 여자는 며느리에게 증거라고 사진을 뿌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다 소문낼 거라고 너 가만히 안 둔다 복수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살기가 가득했죠. 아파트 주민들 다 와서 구경하고 손자는 혼자 그 여자를 말리고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 돼서 아무 말도 없고 더 이상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서 이 모든 광경을 봐버렸네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남의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윤아, 이 여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들? 그럼 저기 박경이 남편이겠네. 내 남편 꼬드겨서 바람난 여자 쌍판 좀 보러 왔어요. 박경이 저 여자가 애 셋 딸린 내 남편이랑 회사에서 눈 맞아 바람이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 여자 머리채 한번 잡아보려고 왔다고요. 야, 너 이리 안 와? 떳떳하면 이 아들 뒤에서 당장 나와봐. 작은 아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보다 더 황당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 뒤에 숨어있는 며느리를 심각한 얼굴로 보다가 이내 손자와 함께 그 여자를 말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래도 사람들 다 보는데 할 만큼 하셨으니 그만하라고. 우리도 우리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만 가셔라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했죠. 그 여자는 끝내 다른 주민이 이 소동으로 인해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어디 묶어두고 감시하라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나고 내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난 거 책임지라고 하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서 갔습니다. 혼이 쏙 빠진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일말의 변명이라도 먼저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 혼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손자가 먼저 며느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다 뭔데? 저 아줌마가 한 말이 사실이에요? 엄마 정말 회사에서 바람났어?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뭐라도 말 좀 하라고요, 진짜. 집에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손자가 답답해서 그렇게 역정을 내도 며느리는 가족들 누구와도 눈을 안 마주치고 아예 입을 꾹 다물더군요. 손자가 악을 써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서 작은 아들이 가서 손자를 말리고 말했어요. 도윤아, 그만해. 할머니 계신 데서 소리 지르지 마. 여보, 일단 당신이 설명 좀 해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당장 당신 입장 들으려고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해? 말 좀 해보라니까 좀. 작은 아들이 그 상황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말을 하니 그제야 지가 무슨 말을 하냐고 아까 다 들었지 않냐고 하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 뻔뻔함에 기가 차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작은 아들은 한숨만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었어?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당신이 일 나가서 다른 남자, 그것도 유부남이랑 어떻게 바람이 나? 그래, 당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 지하 가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 지금까지 그 후유증 남아있을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끼리 집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당신이 우리한테. 한참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작은 아들은 화만 안 냈을 뿐이지 받은 상처가 커서 끝내 며느리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을 벌려놓고 당연히 이혼을 안 당할 줄 알았는지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나를 버리냐고 아주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손자가 못 참고 아빠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미 엄마가 아빠를 버린 거라고 말했고, 그때 다시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죠. 저는 마음이 여린 작은 아들이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행여 살아온 정 때문에 미련하게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며느리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한 작은 아들이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 작은 아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에 있던 며느리는 다시 작은 아들에게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제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환자복을 입고 빌었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작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땐 작은 아들을 때려서라도 말리고 싶긴 했는데 그런 작은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지 형과 아버지 그리고 딸까지 잃었으니 아내마저 잘못될 뻔했을 때 충격이 컸겠죠. 저도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으니까요. 작은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고, 못난 결정인 걸 알지만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용서를 구했고,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작은 아들의 선택을 이해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손자는 지 애비가 바람난 엄마랑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지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 생각보다 더 컸나 봅니다. 그전보다 더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고, 또 온다고 해도 집에 며느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들어왔어요. 제가 네 애비가 내린 결정이니까 그냥 우리도 받아들이자, 사람이 살면서 다 실수한다고 말했을 땐 본인도 알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부모의 모자람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손자가 그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도 며느리를 그전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졌을지라도 그리 티를 내진 않았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마냥 미워하는 마음만 키우면 제 속만 병드는 길이니까 며느리를 집안에 있는 가구 내지는 전자제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집안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사용을 안 하면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근데 기회도 다 그 기회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 법이죠. 며느리는 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용서하고 3년 뒤에 일이 터졌어요.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던 아들이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을 해서 먼저 떠난 가족들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참 거짓말 같으시죠?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 남편도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큰손주와 손녀딸, 작은 아들까지 지금 제 곁에 있을 테니까요. 작은 아들마저 그런 사고로 제 곁을 떠났을 때 어쩌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말 동네 사람들 말처럼 굿을 했어야 했다고, 내가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냥 다 제 잘못 같고 그렇더라고요. 손자는 몇 년에 걸쳐서 끝나지 않는 이별에 허무해했고,
며느리도 참 많이 힘들어하긴 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다른 가족들이 다 있는 묘자리에 묻었을 때 그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아무래도 작은 아들이 떠나기 전에 그런 아픔을 줬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죄책감은 참 찰나였습니다. 작은 아들을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지나지도 않고 제가 작은 아들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제게 와서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어머님, 근데 언제 나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날 무슨 약속이 있다고 했나? 어딜 나간다고 했었나 기억을 되짚다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어딜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도 이제 나가서 사셔야죠. 이제 여기가 어머님 아들 집도 아닌데 저 이 집 팔고 도윤이랑 이사 갈 거예요. 제가 그 황당한 말에 뭐라 말하기도 전에 옆에서 같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손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왜 나가?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이사야? 압박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는 이 집 나가고 싶어. 여기서 지아도 그렇게 되고 네 아빠도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어머님, 저 좀 새 출발하고 싶어요.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이 저보고 수군거려요. 어린 딸 보내고 나서 이제 과부 됐다고 수군거린다고요. 예, 너 말은 똑바로 해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네가 과부라서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바람나서 그 요란을 떨어서 아직 사람들이 네 얼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참나, 왜 지난 얘기는 꺼내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동네 떠날 테니까 어머님도 어디 살 곳 알아보세요. 남편이 남기고 간 이 집 팔아서 저도 새 인생 살아야죠. 이 집을 왜 너한테 남겨줘? 호섭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 일 있고 나서 이 집 명이 호섭이 단독 명이 되고 호섭이가 도윤이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작은 아들이 그걸 용서해주면서 그전에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 명의였던 아파트를 아들의 단독 명의로 바꾸고 그 후에 그 집에 대한 상속권자를 손자로 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때 일단 작은 아들에게 용서를 받는 게 우선이라서 용서받는 조건을 받아들였죠. 제가 그 일을 따지니 며느리가 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또 너무 뻔뻔한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 거잖아요. 어머니 명의도 아니고 제 아들 도윤이 명의. 그러니까 팔아서 제 아들하고 살집 구한다고요. 너는 정말 그러고 싶으냐? 호섭이 아직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텐데 이러고 싶어? 날 기어이 쫓아내야 속이 시원하겠냐? 저 모진 사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님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꼬박꼬박 챙겨드렸던 월급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님 보험금도 거의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어머님 혼자 살 집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급한 대로 어머님 동생분 댁으로 가시던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수원인가? 여기서 택시 타고도 금방 가겠네요. 여기요. 이미 10년도 더 전에 끊긴 그 월급을 운운하며 말을 하던 며느리는 갑자기 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지듯 주더군요. 그리고 이걸로 편하게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이 정도 교통비는 드릴게요. 이제 저도 혼자 살아야 하는데 허리띠 바짝 조여야 하잖아요. 저는 허무한 눈으로 눈앞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며느리는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10여 년을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다고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요? 심지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한파가 온 날씨에 저를 쫓아내겠다는 거였어요. 참 인간이 이리 무섭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것도 한때는 가족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차마 그 돈을 줍지도 그렇다고 찢지도 못할 때 옆에 있던 손자가 그 돈을 주워서 구기더니 며느리에게 있는 힘껏 던지더라고요. 며느리도 가만히 있던 손자가 그럴지는 몰랐는지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눈만 크게 뜨고 손자를 보고만 있었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뭔데 할머니를 쫓아내? 당신이 뭔데? 도윤아, 너?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게 대체 뭔데? 나랑 지아 어렸을 때 옆에 있어주기랬어. 아플 때 간호를 해주기랬어. 그래, 그건 당신이 젊어서 우리 낳고 못했던 거 하고 싶은 일에서 어쩔 수 없다고 쳐. 당신도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박경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겠지. 근데 당신 우리 버렸잖아.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유부남 대리랑 눈 맞아서 우리 버렸잖아. 우리 생각도 안 했잖아. 도윤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왜 이미 지난 일을 들춰내고 그래? 네 아빠도 다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래, 그건 아빠가 용서했다 치자. 그럼 당신 정말 정신 차리긴 했어?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나나 할머니한테 부끄러운지 그 후로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안 했어. 네 엄마 떳떳해. 그럼 이건 뭔데? 이건 뭐냐고? 악을 쓰던 손자는 주머니에 있던 본인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에게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반대 방향에 있어서 보진 못했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본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건 똑똑히 봤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엄마 감시 아니? 내가 뭐하러 그딴 짓을 해? 시간 아깝게. 지지난주 주말에 내 친구가 백화점에 여자친구랑 갔다가 당신 봤다고 하더라. 선글라스 꼈는데 분명 너네 엄마라고. 잘 알 거야, 욱형이. 내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집에도 자주 왔으니까. 근데 욱형이 말이 네 엄마 옆에 있는 남자는 네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근데 이걸 보고도 우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대체 앞으로 무슨 짓을 해야 부끄러워할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 몰래, 아빠 몰래 이런 더러운 짓 하고 다닌 주제에 당신이 할머니를 쫓아내? 나는 당신은 없어도 할머니 없이 못 살아. 당신 대신 나랑 내 동생 키워주고 당신이 밖에서 바람났을 때 나 위로해줬던 사람 할머니였어. 당신 아까 분명히 이 집 내 집이라고 했어. 내 명인 집이라고. 그래, 이 집 우리 아빠가 준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소원대로 이 집 팔아서 나는 할머니랑 둘이서 살 집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당신 알아서 새 출발을 하든 연병을 하든 해. 제발 이제라도 우리 인생에서 나가. 그렇게 한바탕 쏟아낸 손자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손자는 행여 그 집에 제가 계속 있다간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일단 수원에 있는 이모 할머니 댁에 가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제 동생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자는 그때 했던 말처럼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요. 당연히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본인이 뜻을 굽힐 테니 셋이서 살자고 했지만 이미 손자의 마음은 완전히 등을 돌려 손자가 본인의 친어머니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손자는 그 집을 내놓고 나서 저하고 살 방 2개짜리 아담한 아파트를 얻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학을 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 있는 아들하고 절대 연을 끊을 수 없다고 쌩 난리를 피우고 눈물을 흘렸던 며느리는 손자가 아버지 몫으로 나온 산재보험금 알아서 하라고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두절되더니 나중에 어떤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손자의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물이 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뒤집혀서 가족을 수시로 버리는 그런 인간에게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의 정이 완전히 거덜이 났죠. 그 후로 저는 손자 둘이서 지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자는 국가고시가 다가와서 바빠졌지만 그래도 손자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손자에게 정말 네 엄마하고 이렇게 연을 끊어도 괜찮겠냐.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봤는데 손자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으며 이미 몇 년 전 며느리가 바람이 났을 때 자신은 며느리를 엄마로 생각 안 했다고 그저 아빠가 용서를 했으니 참았던 거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보다 그 당시 손자에게 났던 상처와 감정의 골은 더욱 심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 몇 년 뒤에 며느리가 먼저 손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마른 인간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며느리는 목이 말라서 당장 죽음을 앞뒀을 때야 지 자식을 찾더라고요. 그것도 손자에게 미안하고 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게 아니라 다 지가 아쉬워서 왔던 거였죠. 하루는 집에 온 손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당시 손자는 국가고시 합격한 뒤 면허를 따고 나서 바로 군의관으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서 알아낸 건지 손자가 있던 근무지로 며느리가 찾아간 거예요. 몇 년 만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온 며느리는 잘 지냈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묻기도 전에 손자에게 다짜고짜 본인이 암이라고 혈액암인데 아는 병원 좀 소개시켜줘라. 네 아는 선배나 교수가 있는 병원 갈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번에 보험이 많이 안 나왔어. 뭘 잘못 든 건지 생각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엄마 살 빠진 거 보이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어떻게 혼자 지내겠어? 할머니가 신경 쓰이면 엄마가 잘 말할 테니까 일단 엄마 병원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하면 안 될까? 뻔뻔하기 그지없는 며느리의 말에 손자는 단박에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내 부모는 이제 할머니뿐이니 당신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며느리를 쫓아냈지만 끈질긴 지 엄마가 지까지 쫓아올까 싶어 제게 이사 얘기를 꺼낸 거고요. 얼마나 놀라고 아주 치가 떨렸으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당장 손자의 말대로 이사는 가지 않았어요. 손자 근무지 문제도 있었고 그때 제가 무릎도 안 좋아서 바로 가진 못했는데 정말 손자 말대로 며느리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문은 절대 안 열어줬는데 아주 문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볼 일 없다고 당장 죽어가는 마당에 빨리 병원이나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그러다가 끝내 손자가 경찰을 불러서 몇 번을 끌려갔었고 그 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정말 어디 병원에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따로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선 죽진 않았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며느리에게 남은 건 친자식인 손주뿐이라서 아마 사망을 하면 바로 연락이 올 거니까요. 물론 손자는 그 인간 죽은 소식도 듣기 싫다고 그 후로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복무도 끝나고 해서 이사도 했어요. 제 연락처도 당연히 바꿨고요. 피가 뭔지 그렇게 끊고 싶어 해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만나게 되는 걸 보면 아마 정말로 며느리가 눈을 감아야 제 손자가 이 지독한 악연에서 자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길고도 짧은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제 집에 놀러온 동생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고 또 고맙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껏 겪었던 일들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너무 힘든 일이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나도 신기하다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큰아들네가 갔을 때는 남편하고 작은아들이 저를 지켜줬고 남편이 갔을 때는 저를 작은아들이 지켜주고 또 작은아들이 가고 나서는
이렇게 손자가 저를 지켜주니 못 살 이유도 없지 않나요? 그렇게 어떻게든 소중한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버텨온 인생에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손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가면 여한이 없네요. 편한 마음으로 제 남편과 아들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늘어놓은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와 전화 통화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신 사연튜브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당장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과 그만큼 그 삶이 가치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